에는 분량은 300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단락 정도로 써주면 되고요. 한 단락 한 5문장, 6문장 정도로 작성하면 되는 유형이고, 둘 다 이제 비판형. 이 기준에서 저거를 뭐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지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에는 이제 윤동주의 서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두 시인이죠. 이육사와 윤동주입니다. 그 두 사람이 또 뭐 나름대로 탁월한 문학성 외에도 그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이육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독립투쟁을 하다가 죽었고요. 윤동주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서시에 나오는 그 부끄러움의 내용,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 논술 문제에서는 1번에서는 세트 문항입니다. 1번에서는 가의 기준으로 요 윤동주 서시의 화자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막연히 자기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러지 말고, 그런 태도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요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충분히 이 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고심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려면, 이 나에 대한 평가, 비판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의 내용을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화시켜서 분석적으로 보는 겁니다. 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삶의 원칙은 지키고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나 뭐 수준, 도덕성 생각하고 사는 것은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런 사람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글에서는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과도하게 높은 도덕성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조금 개요표를 짜면서요, 이렇게 항목화시켜서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셈 눈에 보이기로는 이렇게 보였어요. 첫 번째, 너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이상을 자기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평소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 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죠. 그럼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는 그런 감정을 자꾸 갖게 되고, 그것은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막 더러운 놈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도덕성을 자기가 설정을 하고 딴 사람한테 선언을 하게 되면,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몇 가지 도덕 원칙만 지키고 살아가기도 버거워요,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도덕적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어렵게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종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실천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 면피, 그런 불순한 의도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긍정적일 것도 같지만 실제로 실제적인 삶에서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요런 어떤 항목들을 총정리를 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 내가 현재 나의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들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내는 것이 가를 우당탕탕 대충 읽고 하는 거와 차별화된 답안을 생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요. 요게 잘 돼 있으면 윤동주의 서시에 실질적으로 요런 측면이 있는 구절들을 지적해내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그 구절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무 과도한 도덕적 이상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시행착오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한 톨의 잘못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잘생겨서 남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고민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점을 좀 지적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도덕성을 은근히 남에게 과시한다. 예를 들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이 구절이요. 사실은 내 주변에 그 소중한 사람들 챙기기도 힘든 과업이죠. 근데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 인류를 사랑하는 게 나의 삶의 목표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 맨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춘다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앞으로 삶의 전망, 희망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계속되는 갈등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 은근한 자기화시, 그리고 책임 회피의 욕망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하고 이 C의 구절들 하면 충분히 5문장, 6문장이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나의 이 도덕적인 삶과 관련된 또 다른 지문,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선생님 읽을 때마다 잘 쓴 글이다. 내용은 참여에 관한 글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성을 해야 되죠. 그 진정한 반성은 어떤 게 진정한 반성이냐 하는 거죠. 그거를 짧은 글이지만 명료하게 적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행위를 후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후회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후회가 자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책. 내가 정말 나의 그러한 행동을 한 나의 모습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적 부활, 말만 어렵지 간단한 이야기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훌륭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구하기를 보기의 또 다른 글의 관점에서 이 훌륭한 이 주장을 비판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지문을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책임윤리가 의미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만 반성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다시는 안 해야지 아니고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나쁜 영향 그리고 사회에 미친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런 태도가 진정한 바람직한 윤리다라는 이 이야기의 입장에서 나의 이 글을 비판을 해보려면 쌤이 이제 도식화를 시켜봤어요. 다에서 진정한 반성은 1단계 후회, 2단계 자책, 3단계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됐다면 이 보기 지문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 인한 자기 행위가 타자에 미친 영향, 사회적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건을 네 번째 조건으로 삼으면은 결국 진정한 반성이란 보기 지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합격 답안의 조건, 오늘 강조한 내용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이것도 매우 짧아요. 개념이 한 단락짜리 짧은 글이고 이것도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이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의를 한다면 네가 이 개념을 얼마나 적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어차피 긴 지문 중에서 자른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기 지문은요, 요 뒤에 따라올 것 같아요. 왜 책임윤리가 중요해? 왜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유가 이 뒤에 왔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추론해보라. 다시 말해서 이 문제 2번의 합격 답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보기 지문을 확장해서 왜 내 행동에 미친 영향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정한 반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개요를 다시 짜보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후회하고 자책으로 반성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대부분 도덕적인 행위의 반성은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을 때 시작되는 게 도덕적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를 들어 봅시다. 흔히 소위 뭐 집단 따돌림 왕따 같은 거요. 나 평소에 안 그러는 학생인데 그날은 기분이 꿀꿀했어. 모의평가 못 봤어. 그래서 우리 반에 늘 그렇게 당하는 애가 있어. 친구들이 막 못된 놈들이 그걸 취미로 삼고 다니는 못된 놈들이 막 그날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해가 휩쓸려서 나도 이렇게 왕따를 시켰어. 집에 와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로워. 후회돼. 후회를 넘어서 걔 눈빛이 떠오르는데 내가 막 죽일 놈 같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반성하고 해서 아침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무슨 결심을 했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럼 반성 끝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의 행위로 인해서 평소에 괴롭히던 애들보다 더 큰 상처를 내가 준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의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당연히 이 논리에 따르면 다음날 학교 가서 가방 들어주고 만두 사주고 친구들이 또 왕따 시키면 몸으로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아픈 마음이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인간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도록 해줄 때 그게 진정 반성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 때도 뭐 그런 사례도 좋겠지만 조금 더 좀 더 의미 있는 사례가 없을까 떠올려 봅니다. 예시다반에 셈이 있었듯이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 지금도 늙어서 반성하고 있다. 가슴에 쥐어지지 않는다. 과연 그게 진정한 반성인가? 진정한 반성이 되려면 자기가 한 행위 결과 뭐 지금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거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정신대 할머니들 시위에 커피라도 끓여가지고 가서 같이 해주고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한이 풀리도록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참여의 과정이고 반성의 과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생이 끝날 때까지 그 반성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거를 하려는 노력, 그거 진행형을 우리는 진정한 반성이라 부른다. 이렇게 써주면 다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지문이 나왔는데 이 학생의 답안은 눈에 확 띄는, 그 학생의 고민이 묻어있는 답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